저는 제 영화에 GV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황정민 배우님과 GV를 한 기억이 진짜 별로 없더라고요. 네. 영화제 뭐 이런 걸 제외하고. 아니 뭐 남의 영화에도 GV를 해본 적이 없지만 저는 제 영화에 GV를 아마 이게 처음인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낯선가 했더니 그 이유였군요. 그러네, 진짜 그런. 네,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으면 없어요. 왜 안 어쩌자고 했지? 오늘은 나오시고. 화는 내지 마. 아니 왜 안 했지? 왜 안 한 게 아니라 왜 그런 거죠?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은 GV가 어떤 뭐예요, 근데? 게스트, 원래는 이제 게스트 비지시라고 해서 이렇게 게스트가 비짓하시는 방문해주는 그런 행사인데 네, 관객과의 대화죠. 아, 그러니까 관객과의 대화. 대화죠.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처음 관객과의 대화를 하신 황정민 배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여러분들 덕분에 진짜 그 저희들끼리 그냥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700만이 넘어서 너무 약간 막말 속된 말 막말은 아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막말은 아니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속으로 이제 같이 얘기하고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진짜 이렇게 금기영화를 누리는 것 같고요. 1편과 2편을 한 사람으로서 저는 3편이 더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네. 사실 저도 깐 영화제에서 처음 보고 또 다시 오늘을 준비하면서 1편을 다시 보고 다시 2편을 이어서 보게 되면서 1, 2편에서 좀 이어지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었구나 다시금 좀 발견하기도 했었는데요. 전편에서 계속 주부도박단 검거하라는 그 얘기가 그냥 계속 뭔가 하기 싫은 일처럼 나오던 이 얘기가 오프닝 시퀀스에 나오게 되는데 특히나 저는 한 컷이 감사합니다라는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사인 같은 게 굉장히 크게 클로즈업이 되는 그걸 보면서 이 작품이 2편의 처음이 아니라 1편의 끝에 그러니까 그때 큰 사랑을 줬던 관객들한테 감독님이 보내시는 되게 늦은 인사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의도적으로 클로즈업 하시는 분도 있는 건가요? 아, 그것은 마치 저희가 세팅한 것처럼 찍혔는데 실제로 그 저희가 로케이션 헌팅하는 공간에 그 콜라텍에 있는 그 안녕히 가십시오였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반가운 어떤 인사말 감사합니다라고 써있죠. 감사합니다. 네네. 뭐 아무튼 그래서 이거 재밌다 그래서 찍은 거였고 그 프롤로그는 지금 그 프롤로그에 대한 그 슬랩스틱 코미디의 그 강도에 대해서 호불호가 되게 센데 근데 저는 이제 저의 나름의 제 딴의 계산은 그런 거였어요. 1편을 관객분들이 기억하시기 굉장히 밝고 경쾌한 톤으로 계속 흘러가는 영화로 생각을 하셔서 근데 실제로 사실 1편을 보면 그 범죄의 수위가 되게 강도 높은 수위의 범죄인데 워낙 거침없이 그냥 달려가니까 되게 명랑하고 코믹한 인상으로 해피엔딩이고 하니까 남아있죠. 그래서 워낙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 관객분들께서 1편을 느끼셨던 그 경쾌함으로 시작을 해놓고 그 프롤로그가 끝나고 나면 이제 자,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하강합니다 하고 이제 확 가는 전략이어서 어떻게 하면 프롤로그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훨씬 더 좀 이렇게 탁탁 튀는 방식으로 할 수 없을까 뭐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몸개그도 많이 쓰고 실제로 보시면 거기가 저희 촬영한 데가 성남에 있는 건물이었는데 그 계단이 사실 안전상 그렇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되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저희 제작부들이 사실은 몇 달에 걸쳐가지고 계속 안전 점검하고 뭐 오히려 그렇게 웃기는 장면 찍다가 더 다치거든요. 센 장면보다. 그래서 나름 그 말씀하신 것처럼 관객분들에게 어떤 자그마한 보답의 의미로 시작을 해서 본사건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생각은 있었죠. 2015년도니까 지금 이제 9년이 지난 시간 동안에 황정민 배우도 그 사이 뭐 작품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또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조금씩 나이도 들어갔고 이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또 뭐 육체적인 정신적인 생각적인 그런 변화가 이 서도철의 캐릭터 자체의 변화에도 반영된 부분이 좀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없다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황정민은 늙지만 소도처럼 늙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었고, 그 다음에 관객분들이 그 9년이라는 시간을 따져보면 9년이지만 베테랑 원을 극장에서 보시고 나서 또 뭐 TV에서든 그 왜 때때마다 명절날도 하고 하니까 그게 얼마 전에 봤던 영화였는데라는 그 이미지나 어떤 느낌들이 많아서 그렇게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 하셨었어요. 제 주변에 있는 저도 그렇게 내 했었어요. 친구들도 그랬고 벌써 그게 그렇게 됐어? 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그렇다면 좀 더 그때랑 2편에서도 그때랑 비슷하게 아니면 거의 똑같은 에너지로 가져가야겠다라고 저는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근데 여기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9년 전이든 뭐든 지금 뭐 이렇게 요즘이든 변한 게 없는 소도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케팅을 하셨는데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뭐 큰 변화 이런 건 변함이 없어. 큰 변화 별로 없는데 그냥 좀 뛰는 거 조금 더 힘들어 보인다 뭐 이런 정도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거기는 진짜로 힘들었어요. 너무 추워서 힘들었어요. 네, 그때 힘들었고 그 아무튼 그 감독님한테 들었어요. 3편은 내가 뛸 수 있을 때 그 많은 시간을 기다리지 말고 뭐 9년 동안 기다릴 이유 없다. 그냥 조금 짧은 시간 안에 해서 빨리 3편을 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마 더 빠른 시간 안에 다음 이야기를 이어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9년은 안 걸리겠죠. 최대한 4년 안에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피셜입니다. 뭐 얼마 전에 또 정만식 배우 그리고 정혜인 배우, 황정민 배우의 이 서울의 봄 유니버스 캐스팅 뭐 이런 것도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또 장윤준 씨가 오프닝 시퀀스에 굉장히 큰 활약을 하시는데 현봉식 배우하고의 캐스팅이 또 보면 세자매와 뭐 몸값을 잇는 어떤 뭔가 이 두 배우의 인연까지도 고려한 방식의 캐스팅인데 감독님이 이제 이런 캐스팅을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재미있게 그들의 인연까지도 고려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우연히도 했는데도 그렇게 된 건지 궁금하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봉식 배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여서 이 배우하고 한번 해보고 싶다. 왜냐면 그 배우는 그냥 딱 얼굴을 클로즈업 하는 순간 그냥 사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그 생각을 못했다가 세점이하고 이 생각을 못했다가 하고 나니까 장윤주 배우가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 캐스팅 보드 사진을 보고 어머 봉식이 이러면서 그래서 맞아 이 둘이 그렇게 인연이 있었지. 그리고 이제 저도 좀 영화를 좀 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만들다 보니까 뭐 어떻게든 연결이 돼요. 뭐 이렇게 전자에서 막 만나고 했던 사연들이. 그러니까 저도 의외로 맞아 이런 사연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 이제 우리끼리는 막 재밌어하고 하기도 하죠. 근데 현봉식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 계산하고 그렇게 된 캐스팅은 아니었어요. 하고 나서 알고 제가 좀 재밌어하는 케이스죠. 사실 그 장면을 보면서도 유승환 감독님의 어떤 이 시네마틱 유니버스 안에서 굉장히 또 다양한 방식의 인연들이 맺어지고 또 만나기도 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그런 캐스팅이었습니다. 1편에서 보면 막 승진 노래를 항상 이렇게 대사에 음계를 붙여가지고 붙이는 그 습관이 2편에도 이어지더라고요. 이런 어떤 사소하지만 좀 서독철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행동을 의도적으로 이음새를 가지고 뭐 만들어서 세팅한 부분들 같은 게 있으세요? 네,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1편의 그런 좋은 기억들 관객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서도철이라는 인물에 대한 캐릭터에 대한 그 양념 같은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일부러 착용한 거죠. 그래서 서도철은 이런 인물입니다라는 거를 한 번 더 각인시켜주는 거. 그래서 일부러 좀
꺼내서 그 서랍에서 꺼내서 쓰기도 하고 했어요. 또 어떤 서랍에서 어떤 것들을 조금 더 끄집어내셨던? 그러니까 그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좀 깊은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뭐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얘기, 네네. 그 다음에 아들하고 아빠와 아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더 크게 보면 더 큰 세계관을 보면 어른과 아이, 그러니까 기성세대와 요즘 MZ세대 친구들과의 어떤 그런 크게 볼 수 있는 것들. 근데 그런 것들 보면 이제 좀 더 사과할 수 있는 기성세대? 우리는 이제 그런 세대들을 바라보지 않았고 늘 우리는 원했는데 저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세대한테도 사과를 받아보고 싶은 하지만.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연결해서 그냥 관객들한테 조금은 그런 것들이 좀 짠하게 아니면은 이게 옳은 거지 맞아 이렇게 그래야 성장이라는 단어에서 아이도 성장하고 어른들도 성장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좋게 봐주시겠지라는 어떤 그게 더 깊은 것들이 뭔가 있죠 세계관이. 그 고깃집 회식 장면에서 감독님 박선우의 거울샷에 대해서 인상 깊게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힘 주어 찍으신 장면이기도 하고 그 장면에 대해서 조금 연출의 변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거기서 그 인물들이 포커스가 모두 다 맞는 그 방식으로 만든 것은 그 제가 그 필터를 좋아하는데 스플릿 필터라고 요즘은 잘 안 쓰는 그러니까 70년대 미국 영화에서 유행했던 방식의 촬영인데 약간 서도철과 그러니까 박선우가 사실은 서도철의 어떤 거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몽따주가 비슷하잖아 뭐 얘기하고 하는 것이 그 현장에서 어떤 한 순간을 봤을 뿐인데 박선우라는 인물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뭔가 애정이 생기는 것은 자신의 젊은 시절의 그 어떤 그 열혈 경찰로서의 모습 그리고 1편만 보더라도 1편 보면 그 사실 서도철이 초반에 그 중고차 절도단 이 잡을 때 보면 그 현장에서 증거도 조작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에 막 피내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웃기게 표현돼서 그렇지 사실은 증거까지 조작을 하는 경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건 이 사람은 자신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하고 터널 같은 데서 보면 막 이렇게 그림자가 막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서도철의 그림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같은 면에서 이렇게 그 정상적으로 이렇게 액션 리액션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찍는 방식이 아니라 한 프레임 안에서 모두가 포커스가 맞는 방식으로 연출을 하려고 했죠. 근데 그게 이제 현장에서 요즘에 너무 안 쓰는 테크닉이니까 현장에서도 좀 막 이상하지 않을까 막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대부분 뭐 요새 안 보던 거니까 또 뭐 신선하지 않을까 뭐 이러고 사람들이 그랬죠. 사실 뭐 복제폰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쌍둥이폰이라는 표현을 쓴다거나 그 이후에 두 사람의 눈을 클로즈업한 것이 이렇게 교차적으로 이어진다거나 끊임없이 두 인물을 같은 선상에 놓고 한번 보게끔 만드는 그런 의도의 연출들을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복제폰, 쌍둥이폰 표현은 사실은 좀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그건 아마 황 선배 의견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관객들이 들을 때 복제폰이라고 전달을 하게 되면 이게 잘 이게 전달이 안 될 수 있으니 오히려 조금 더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마 그게 이제 복제폰을 쌍둥이폰이라는 표현으로 바꿨던 것이 솔직한 의도고 그 프레임 안에서 그렇게 서로 뭔가 이렇게 그 극단적인 클로즈업으로 배치하면서 프레임 안에서 뭔가 이렇게 힘의 균형이 막 이 바뀌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그러니까 초반부 식당에서 회식할 때는 서도철의 얼굴이 화면 왼쪽에 훨씬 크게 잡히는데 네. 터널에 가면은 그 위치에 그 박선우의 얼굴이 훨씬 크게 잡히고 그쵸. 작게 보이죠. 뭐 이제 그런 식의 그 권력이 막 바뀌고 하는 것들을
제 딴에는 그렇게 계산을 하면서 만들었죠. 사실 뭐 정혜인 배우 되게 쌍둥이 같으시잖아요. 똑같죠. 네. 헷갈려요, 막 현장에서. 그렇다 칩시다. 몽타주가 닮았잖아 뭐 이런 표현도 사실은 나오기도 하고 실제적 성격 그 안에서의 그 과거의 정말 서도철 같은 흔히 여기서 뭐 사람 때리고 싶어서 형사된 놈이라고 뭐 얘기하는 그런 어떤 이제 물불 가리지 않았던 어떤 부분들이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기도 했었던 되게 과거의 서도철 같은 사람이 바로 박선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진짜 현장에서 정혜인 배우하고 함께 작업을 하시면서 이런 점은 나하고 뭐 외모뿐 아니라 모든 것이 좀 닮았네라고 생각했던 어떤 순간 같은 게 있으세요? 정혜인이라는 배우와 황정민이라는 배우. 혜인이가 닮았다? 아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니까 작품에 대하는 태도?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아니 당연히 열심히 하는 거야 뭐 다 누구나 하는 거니까 그냥 그거보다 그러니까 조금 책임감이 되게 강한 친구예요. 장남이어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조금 그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기께 마이너스 되더라도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저도 장남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비슷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체력이 좋아요. 저는 저 나름대로 체력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체력이 되게 좋아요. 애가 퉁뼈야. 퉁뼈. 네. 네. 만져보실래요? 아무튼 그러니까 둘이 싸우면 제가 아파요. 원래 저는 잘 안 아프거든요. 근데 뼈가 딱딱해요. 두 박사는 야 억지로 맞추려니까 힘들어 죽겠네. 한번 맞춰보시죠. 네, 그러니까 뼈가 안 딱딱하면 죽어. 물렁물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눈이 깊어요. 맑아요. 맑으시네요. 여기 깊고. 방금 비웃은 사람 누구예요? 찾아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혜인이가 눈이 맑다니까요. 제가 맑다는 게 아니라 네, 깊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이가 먹어서 제 나이가 됐을 때 어떤 배우로 성장해 있을지가 되게 궁금해져. 아마 되게 훌륭한 배우로 되게 성장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작품에서 정말 확실히 정혜인이라는 배우의 어떠한 새로운 사용법 같은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었고 물론 뭐 DP나 뭐 이런 작품을 통해서도 이미 저 배우에게서 정말 엄마 친구 아들 같은 느낌만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일부러 조금 의도적인 게 아닌데 주로 관객분들이 자꾸 그렇게 그 면을 바라봐 주시니까 네. 자꾸 아닌 거를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걸 또 잘하니까 또 심지어 그렇게 그러나 우리는 또 그의 또 다른 면을 또 만날 수 있는 영화 베테랑 2였던 것 같고 사실 뭐 말씀하실 때 저도 좀 느끼지만 황정 배우와 정혜인 배우 두 사람 다 별로 형용사나 수식어가 별로 없는 스타일의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연기에 있어서도 뭔가 삶에 있어서도 뭔가를 꾸미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스트레이트한 어떤 힘들 같은 것들이 꽤 쌍둥이처럼 닮았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아까 뭐 그 남산에서 뼈 얘기도 했었지만 정말 저는 명동에 이어서 이 남산이라는 우리 모두가 가봤고 거긴 정말 복잡하다는 걸 알고 있는 이런 공간을 다시 선택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몹시는 찍어내는 감독님을 보면서 정말 아주 아름답게 어딘가를 가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아니 근데 실제로 남산 가보시면 지금 아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거기 제가 원래는 제가 그 장면을
제가 겨울에 한강 주변을 이렇게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를 다닐 때마다 그 2월 달쯤 됐을 때 한강이 꽝꽝 얼었을 때 그 한강을 횡단하는 장면을 꼭 찍고 싶었었거든요. 얼음 위를. 그래서 제가 처음 본 설정이 한강에서 접선을 시작해 주차장에 접선을 시작하고 막 해서 한강을 횡단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진짜 미쳤구나. 제가 말하지 모든 사람들이. 네. 근데 서울시에서 협조가 안 돼. 그 위험하다고. 그리고 이제 한강 수위가 이게 한강의 얼음 두께가 해마다 이게 뭐 이렇게 추울 때는 많이 얼지만 또 이게 위험할 수가 있어서 그래갖고 근데 이제 그 동설짜기도 한강이라는 데가 그냥 뻥하다가 조금 뭔가 구조물도 있고 또 뻥하다가 모여있고 해가지고 그런 파크루로 뭔가 액션을 하기도 뭔가 동설짜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을 하다가 제가 우연히 이제 제 가족들하고 남산에 가서 그러니까 남산에서 이렇게 남산을 갈 일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케이블카 타고 뭐 이렇게 있다가 거기 이제 그 계단을 구르는 그 지점에서 거기 막 그 나무 타고 가는 데가 그 옆에 식당하고 카페가 있는 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차를 마시다가 여기에서 떼굴떼굴 그러면 되게 아프겠다 생각이 들면서 그럼 여기에서 부르려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그리고 이제 제가 역으로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가서 열쇠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렇게 뛰고 이렇게 되겠네 하다가 광장까지를 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제작진들한테 이 광장을 크리스마스 기간에 축제하는 분위기도 만들고 그래서 뭐 푸드 트럭이니 뭐니 이런 이제 다 세팅을 하고 거기에 이제 한 뭐 많게는 400명 용납도 있고 뭐 150명, 200명씩 이제 추운데 보조 출연자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분위기 이제 다 만들어내서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영화를 보고 남산을 그 분위기를 즐기시러 가시는 분들이라면 사기당하시는 겁니다. 누군가는 사랑의 자물쇠를 채우는 곳을 보시자마자 여기서 어떻게 구를까를 먼저 생각하는 감독님의 어떤 그렇죠. 저걸 몇 바퀴를 굴러야 사람이 아픈가 뭐 머리는 어느 쪽으로 지켜야 아플까 뭐 이런 게 있었고. 저는 정말 보면서 이게 도수치료 씬이라고 도수치료 뼈가 막 맞춰지는 느낌, 뼈가 다 부서졌다가 다시 막 붙고 막 이런 느낌이 들기도 했었는데 뭐 옥상 씬 같은 경우, 옥상에 비 오는 씬 같은 경우는 살이 베이고 막 에이는 그런 느낌 같은 거 들기도 했었고 배우로서는 사실 아까 뭐 한강 이런 아이디어 들었을 때도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런 씬들도 가히 정상은 아닌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씬을 시나리오에서 받고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거 지금 아주 쾌감이 끝내주겠는데 라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나요? 아니면 고통을 어떻게 잘 왜냐하면 저는 그 예전에 부당거래였어요. 아닌데 사생결단이었나? 빗속에서 사생겼어. 네, 빗속에서 낚시터에서 싸움하는 사생결단인가 보다. 그때도 겨울에 비 맞으면서 촬영을 했었는데 진짜 너무 추워서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걸 너무 알기에 절대로 겨울에 비신을 안 찍겠다. 있어도 안 하겠다. 그랬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비가 온대. 그때 물이 차여져 이렇게 수영장처럼 물이 차여져 있을지 몰랐죠.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한 거야. 눈 오는 걸로 바꾸자. 겨울에 눈이 와야지 비가 왜 오냐. 그리고 비신을 만들려면 되게 많은 장비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억지로 비를 만드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날씨가 추우니까 비 만드는 그게 얼어서 얼면은 그러니까 물이 막혀서 다시 또 그 기계를 내려서 토지로 녹여서 그 제반 사항들이 너무 복잡해요. 하지 말자. 눈으로 하자. 눈은 쉬워요. 선풍기 강풍기만 있으면 이렇게 하면 잘 몰라요. 아무튼 그랬는데
결국엔 뭐 오돌오돌 떨면서 했죠. 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셔도 네. 현장에서 이렇게 비를 뿌리고 그러면 성격이 급해가지고 제일 먼저 나가서 비를 맞고 있습니다. 후배들이 아무 찍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따라와서 뭐 욕하고 막 그래도 이렇게 나가서 먼저 비를 맞고 있어. 그러면 이제 나가니까 연결병이라고 아. 연결병. 그거 뭐 하고 나서 또 뭐 자기 컷 아닌데도 뭐 이렇게 뭐슉 간다고 그러면 막 나갔다가 맞으면 뭐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 이렇게 하셔도 워낙 또 제가 이렇게 하면서 막 고생을 많이 시킨 타입이니까 막 군원도 할 때 막 극단적으로 막 살 빼고 뭐 막 베테랑 할 때 막 어디 찍히고 뭐 막 부당거래 할 때는 막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막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게 고맙죠. 왜냐면은 어쨌건 제일 맏형이 딱 선봉에서 있어주니까 이건 배우들뿐만이 아니라 스태프들한테도 이걸 확 분위기를 좀 이렇게 집중시켜 줘서 그래서 뭐 다음에는 안 뿌릴게요. 그럴 것 같진 않네요. 감독님을 봤었을 때는 그냥 마음과 몸의 준비를 계속 하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극단적인 촬영을 앞두고 혹은 그 안으로 들어가면 살짝의 하이 같은 게 오는 게 있나요? 쾌감 같은 게? 그러니까 쾌감이라기보단 일단 그 분명히 그런 식으로 찍히면 되게 멋지게 잘 찍힐 거라는 건 이미 알고 있죠. 그냥 알고 있는 거고 여기서 사고 없이 잘 끝나기만을 바라는 거고 네 그런 거죠. 결국은 굉장히 그 인상적인 두 번의 시퀀스가 만들어졌었던 것은 확신한 것 같아요. 저도 계속 깐네에서 보고 나가지고도 베테랑 2 하면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두 장면이 딱 그 장면이었기 때문에 아마 배우들의 이제 뼈를 달고 사실 이 정말 온몸이 다 얼어붙을 것 같은 그 촬영이 보람 있는 촬영으로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마약불 시퀀스에 대해서도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저는 여기 시작하면 조덕배 씨의 나의 옛날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 꽤나 뭐 지났던 사랑에 대한 어떤 아픔 같은 걸 얘기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애인을 잃고 망가진 민가훈의 러브스토리를 생각하시면서 넣으신 그건가요? 그게 대본에는 없었다가 그게 그 인천에 있는 한 이제 재래시장에서 촬영을 했는데 세트가 아니고 예, 왜냐면은 그런 막 미로 같은 구조가 나오는 데를 전체를 세트로 만들 수가 없어서 그런 데를 찾은 거예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오래된 곳이라 화장실을 가려면 이제 그 건물 전체에서 쓰는 그 유료 공용 화장실이 있는데 왜 뭐 이제 100원씩 내고 쓰는 화장실 있잖아요. 옛날 터미널 같은 데 있는. 근데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뭐 갈 때마다 돈을 내고 쓴 건 아니었고 근데 화장실 가려면 좀 이제 한참 뭐 현장에서 나와서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새벽에 밤 장면이니까 야식을 먹고 나서 아주 늦은 시간에 아무도 없을 때 제가 혼자 화장실 가는데 거기 그 관리 사무소에서 라디오를 항상 틀어놓으세요. 근데 제가 화장실 딱 갔는데 그 노래가 딱 나오는 거예요. 아 진짜로요? 네, 근데 그 화장실에 막 그 너무 썩은 분위기와 그 음악과 이런 것이 막 저를 너무 흔들었어요. 그래서 그 화장실을 나오는 내내 건물 내내 그 음악이 계속 뒤에 남아 있는데 그 와서 우리 현장 편집 기사님한테 빨리 그 조덕배의 이 노래를 찾아가지고 한번 얹어보자고. 근데 얹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음악과 그 화면이 약간 그 묘한 부조화를 이루는 걸 좀 좋아하는데 제 취향상 그러니까 너무 서정적인 음악이 흐르면서 막 그런 이렇게 피폐한 인간들이 모이고 하니까 그게 좀 그냥 뭐라고 이유는 설명할 수 없지만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이 장면은 이렇게 과격한 장면에 이 음악이 들어간다라면 뭔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되게 좀 독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얻어진 장면이었어요. 정말 현장에서 길어 올린 그런 아이디어였던 셈이네요. 네. 네. 저희가 이제 관객 질문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 왔다고 제가 금방 문자를 받았는데요. 네. 여러분 질문해 주시면
이미 지금 써 있군요. G13에 계신 분에게로 마이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이미 가 있나요? G13 손을 들어주십시오. 저 가운데 네, 여기이시군요. 네. 어휴, 바쁘시네요. 네, 여기입니다. 마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황금민 배우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쉬운 거 좀 물어봐 주세요. 그 쿠키 영상에서 그 박선우가 결국 탈주를 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 후반 부분에 서도철 형사님이 그렇게 애써서 막 어떻게 살려가지고 제값 받으라고 살리셨는데 그 탈주한 소식을 듣고 나서의 반응 같은 게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영화에서 코트 입고 싸우신 게 너무 멋있어서 3편에서도 혹시 입고 계실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트 안 입을 거예요. 이게 너무 그 거추장스러워서 싸울 때 왜 코트는 감독님이 입으라고 멋있다고 그냥 멋있지 않아요? 이렇게 코트 입으시죠? 그냥 안 입는다고 계속 그랬는데 그럼 최준 입고 나오지 영화에. 아무튼 근데 그 박선우가 그렇게 해서 도망쳤다라는 건 분명히 또 다시 다른 서도철이 분명히 잡을 겁니다. 잡을 거고 다시 들어갈 거고요. 제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잡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살인자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처럼 또 다른 이제 이야기를 가지고 관객들하고도 같이 재밌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혜인은 잊어주시고 서도철만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는 서도철이 그렇게 생각이 안 나신다면 제가 꼭 코트를 입고 나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F15번 손 들어주시죠. F15번 어디쯤일까요? 네, 마이크가 F15번님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배우님이 가장 신경 써서 연기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어딘지 알려주세요.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저한테는 맨 마지막 엔딩 부분이었어요. 라면 먹으면서 아이한테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는 그 장면. 그 장면이 그냥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장면이었고 그 다음에 이 얘기가 서도철의 인생과 그 다음에 이 베테랑의 어쨌든 주제 의식과도 같은 씬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씬이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마음에 드는 장면이요. 마음에 드는 장면 딱히 없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1편에 우리 형사들이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앉아있는 장면. 아니요, 그러니까 1편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잖아요. 네네. 빨간색 그 옷 입고 우리 여기 이제 베트남 2에서도 이제 형님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쫙 걸어 나오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장면일 때 비로소 이렇게 뭔가 베테랑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포문을 여는 그 약간 뭐가 돋죠? 소름이 돋죠. 그래가지고 풍양고 때문에 제가 갔다 왔어요. 풍양고 오늘 아침에 왔어요. 베트남 갔다가. 아무튼
장면이었습니다. 네. 몸도 마음도 정신도 잘 챙기셔서 베테랑스를 향해서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라면 직접 끓이신 거라면서요? 아, 네. 직접 제가 이제 끓이기도 하고 왜냐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 이제 너무 왜 우리는 이제 빨리 주어진 시간 안에 이제 해야 되니까 빨리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 소품팀들이 내가 먹으니까 너무 잘 주려고 자꾸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관객분들 잘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면이 풀리든 안 풀리든 상관없이 네. 그냥 보이기만 하면 되니까 네. 맛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빨리빨리 그냥 좀 끓이기 위해서 좀 그렇게 했죠. 많이 짰나 봐요, 근데 실제로도. 아니 짠 게 아니고요. 그냥 맹물에 뜨거운 물에다가 면만 삶아놓고 넣어서 그냥 라면처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요리라고 할 수 없는 어떤 연기를 위한 그런 소품을 네. 만드셨던 셈이네요. 네, C13 분이십니다. 이쪽 좀 되겠네요. 네. 저는 유승환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제 액션 씬을 보면은 유독 뭔가 CG가 안 들어간 것 같고 뭔가 되게 아날로그로 하시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감독님의 철학 같은 게 있으신지 의도가 있으신지 궁금하고 그래서 3편에서도 어떤 그런 CG를 최대한 배제하고 작업을 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거창하게 무슨 철학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블루매트에서 연출하는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상상하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런 쪽으로 되게 연구 많이 하시고 공부 많이 하신 감독님들은 이렇게 뭐 어느 정도 각도에 뭐가 있다 막 이런 설명들이 되는데 저는 뭐가 다 있어야 돼요 현장에. 그래서 실제로 그 그린매트에서 찍는 거를 너무 안 좋아해서 세트에서 촬영하면 요즘은 대부분 이렇게 블루매트 해놓고서는 거기를 이제 그 배경을 합성을 하는데 저는 그냥 옛날처럼 우리가 홀이라고 하는 호리전트라고 하는 그 사진을 출력해가지고 그냥 대놓고 밀수 때부터 그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 그 배우분들도 심리적으로 조금 더 진짜 같은 상황에서 하게 되고 제가 일단 그 상황을 만들 때 그러니까 조금 더 약간 진짜의 상황에 근접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CG팀들이 들으면 서운할 수도 있는데 그 CG가 안 들어오는 것 같지만 다 또 CGI의 도움을 다 조금씩 디테일하게 받아야 돼요. 요즘 특히 현대 영화들은 가면 갈수록 뭐 이렇게 화면 안에서 걸리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뭐 안전장치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좀 라이브하게 만드려고 노력을 하죠. 그게 좀 더 진짜 같고. 황정은 배우도 감독님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아, 적극적인 CG가 필요합니다. 덜 움직이면서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네. 배우님의 생각이 그렇다고 합니다. 네. G5번입니다. G5번. 네, 저쪽에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안전가옥에서 서도철이랑 박선우가 나올 때 서도철이 그냥 해치가 전석을 죽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둘이 같이 계단을 내려오는데 그런 하강의 이미지가 그 둘이 뭔가 그런 선 넘는 발언 이후에 같이 뭔가 아래로 추락하는 그런 느낌을 연출 유도하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 얘기를 진작 들었으면 내가 써먹는 건데 이렇게 말 유도하셨다고. 집으로 가는 길이니까 옥상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단으로 내려온 건데 제가 이제 가급적 거기가 분당에 있는 새마을연수원 건물인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 건물에.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경찰연수원 같은 느낌을 내려고 했던 건데 마침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계단 내려오는 걸 조금이라도 다르게 찍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하다가 이제 창밖으로 딱 그만큼이 보여서 실제로 이제 카메라는 일정한 속도로 내려오고 배우들이 그 카메라가 내려오는 속도에 맞춰가지고 안 보일 때 탁 내려와야 다음 창에 보이거든요. 막 10개 오다가 훅 뛰어가지고 또 창에 보이고 뭐 그리고 그 다음 차로 넘어갈 때 이 백밀러에 비치는 이미지하고 창의 이미지를 연결시키기가 좋아서 그래서 이제 동선을 그렇게 잡았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사람의 어떤 하강하는 느낌이 지옥 속으로 들어가는 뭐라고 하셨나요? 그거 좋네요. 앞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뭐 해외 영화제에서 뭔가 한 10년 후에 지구하실 때 꼭 그렇게 그냥 대답을 하시면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박성훈인데 왜 안전벨트를 안 한 걸까요? 자살을 선택한 거죠. 왜냐면 그 자신이 계산했던 것들과 뭐가 조금씩 다 어긋난 것이 일단 박선우가 서도철을 이 정도까지 궁지에 몰아넣으면 자기가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도철이 아들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투이를 구하려고 선택을 하는 순간부터 어긋난 거고, 그 다음에 이 팀원들은 그냥 엑스트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그 연결되어 있는 끈끈함이 자기 예상 밖의 범위로 가서 그 도철의 아들을 구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세상이 그러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투이를 위협한 거는 투이가 죄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투이를 그렇게 가지고 상황을 만들어낸 건 결국에 박선우가 노린 건 이 대중들의 혼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법 체계를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해줘가지고 쾌감을 얻는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이거에 열광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볼 때는 이것 자체가 너무나 비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만심이 아주 그게 달았던 인물이 그 모든 게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저는 자살을 선택한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걸 또 열심히 살려냈어. 그래서 저 그날 소름 돋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반성하고 이제 서도철 그래서 뭐 아까 그 질문에 좀 나오셨던 거에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쿠키에는 해치가 탈출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해치가 스스로 탈출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탈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해치에 관련된 스토리는 지금 스토리를 짜는 것이 있는데 1편에 아주 중요하게 등장했었던 인물이 해치를 탈옥시킨 겁니다. 그래서 해치의 스토리는 그렇게 이어지고 베테랑 3편의 이야기는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서도철이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막 온몸에 다 병이 걸려서 정형외과 이제 도수 치료받고 뭐 이러다가 자기 도수 치료해주던 사람과 연관된 어떤 범죄를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조금 더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1편에 좀 더 가까운 좀 이렇게 그런 톤 앤 매너에 가까운 리듬감도 그렇고. 네, 그런 모습으로 아마 돌아오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와, 흥미롭네요. 1편에 누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었는지 다시 머릿속을 막 돌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F20번 분이 마지막 질문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렇게 막 똑똑하고 무게감 있는 질문은 아니고요. 서도철 캐릭터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 궁금. 서도철은 어떤 라면을 제일 좋아할까요? 그날 끓였던 라면은 뭐였죠? 그날 신라면이었던 것 같은데 서도철을 끓이는 라면은 무슨 라면이 아니라 집에 있는 라면이에요. 그냥 집에 없으면 라면 그냥 편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그냥 집에 누가 먹지만 않으면 있는 라면이 되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황정민이 좋아하는 라면이고요. 서도철이 좋아하는 라면은 협찬받은 라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농심에서 협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 농심 라면은 그 좀 에피소드 있어요. 1편에서 우리가 라면 먹는 장면 나올 때 농심에서 협찬을 거절당했었는데 그 영화가 성공하고 나서 농심에서 그 라면 먹는 장면을 광고에 써도 되냐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거절하겠다 이러고 하고, 근데 나중에 그 농심의 그 마케팅 담당자분하고 저희가 파리에 무슨 이렇게 영화제에서 만나가지고 뭐 이러저런 얘기를 하다가 극적 화해를 하셨군요. 그래서 그냥 농심 이제 라면이 나오게 농심을 됐죠. 들어봤군요. 사실 뭐 이 작품을 보면서
한국의 베테랑 감독과 베테랑 배우가 만들어내는 이 시리즈를 계속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두 분이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도 이미 서로들 베테랑이셨던 거지만 이번에 다시 만나서 역시 서로 민마에서 그런 얘기도 잘 안 하실 것 같긴 하지만 역시 유 감독님 혹은 황정일 배우 베테랑이네 서로 느꼈던 어떤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늘 느껴요. 이분이 영화에 대한 태도나 생각, 그 다음에 우리는 너무 잘 아니까 삶의 방식 늘 보면서 저는 어떻게 저렇게 영화에 대해서 영화라는 어떤 이의 삶을 이렇게 똑같이 삶을 살고 있지?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산다라는 게 아니라 영화밖에 모르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나면 온리 영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개봉하는 영화들은 거의 다 봐요. 그러니까 그러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영화가 아니더라도 그냥 다 영화를 봐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되게 존경에 대한 어떤 그게 있죠. 감독님? 지난주 이번 주 개봉 영화를 못 봤는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보는 이대로가 베테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한 배우 그러니까 그냥 이 자연인으로서 한 남성이 이렇게 지금 몇십 년 동안 체중을 계속 유지하고 자기의 상태를 온전히 유지하고 심지어 제가 볼 때는 부담거래 때보다 약간 젊어진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또 이게 금주와 금연까지 하고 계시고 얼굴이 엄청 맑아지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피부톤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아까 뛰는 거 힘들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이렇게 금연을 하는 것이 본인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본인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이 자신을 관리를 평상시에 계속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말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기적으로 중국장 이상의 무대에서 연극 공연을 하시잖아요. 사실은 일정 정도 이렇게 영광을 누리고 있는 영화 배우가 다시 무대를 찾는다는 건 되게 두렵기도 하고 쉽지 않은 선택인데 저렇게 주기적으로 무대에서 자신을 증명해내고 또 영화에 와서는 그 영화의 메커니즘에 맞춰가지고 그냥 단순히 배우가 아니라 함께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계속 불태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번에 작업하면서 서도철이 국가수를 찾아서 쩌벅쩌벅 들어가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저희의 첫 촬영이었는데 좀 놀랐던 것이 1편 때 입었던 그 의상을 그대로 입고 그 장면을 찍는데 마치 그냥 지난달에 촬영을 마치고 다시 찍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1편. 그러니까 9년의 시간이 거기 있는 모든 스태프들이 대부분 1편을 했던 스텝이니까 전혀 위화감을 못 느끼고 마치 연속극 우리 촬영하듯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배우가 그리고 실제로 대본 막 빽빽하게 기록돼 있고 엄청 연구하고 자신이 여전히 지금도 자신이 하는 대사들을 자기가 녹음을 해놓고 전체를 하고 다시 듣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여전히 준비하는 태도가 제가 처음 만났던 시절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없이 준비하고 고민하고 쉬운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조금 더 다른 무엇이 없을까 고민하고 하는 거 보면서 많이 배우죠. 저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현장에 감독이랍시고 어쨌건 이 주연 배우보다 뭔가 더 준비를 해야 뭘 할 수 있는 건데 아무리 못해도 황 선배보다는 준비를 더 해서 현장에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죠. 서로 그렇게 긴장감을 계속 줄 수 있는 동료가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한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코트도 다음에 바로 이어서 입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에 찍어야지. 일도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네요. 함께 또 오늘 첫 집이를 마치신 또 소감과 함께 또 오늘 아마도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테랑 2로는 마지막 집이 아닐까 하는데 또 마지막 인사 저희 관객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올 가을이 진짜 풍성한 가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대 인사 다니면서 매해 인사하면서, 그러니까 영화 찍고 나서는 그러니까 관객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근데 무대 인사 할 때 비로소 관객분들하고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인사드리는 건데, 특히 이번에는 더 덕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한국 영화 자체가 조금 힘을 못 쓰고 좀 비실비실 되니까 더 베테랑이 또 딱 나오니까 더 힘을 주시려고 더 저희들한테 응원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 충분히 그 마음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더 좋은 한국 영화로 더 베테랑 3로 해서 굳건히 한국 영화는 정말 역시 한국 영화지 라고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얘기할 수 있게끔 더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조금만 시간을 쓸게. 제가 2편을 만들 때 9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게, 사실 홍 선배님이 옆에서 제발 좀 2편 먼저 하고 딴 거 하자 막 그러셨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좀 무섭고 고민이 많이 됐어요. 1편이 사실 굉장히 가볍게 출발했던 프로젝트였고 그렇게 큰 성공을 예상하지 못했던 영화인데 너무 큰 성공을 거두고 나서 그 이후에 무슨 어떤 사회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베테랑의 어떤 장면이나 대사들이 소환돼서 막 사회적 현상이 되고 하는 것들이 이 영화를 만든 사람으로서 되게 큰 부채의식을 막 가져다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성공을 거뒀으면 오히려 수월했을 텐데,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막 부담이 많이 됐었고, 사실은 황 선배님도 이렇게 톤 앤 매너가 확 바꿔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되게 했었어요. 근데 저는 영화를 만든 사람으로서 어쨌건 이 안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구체감과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야 다음 행보로 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어쨌건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한번 쫙 풀었고, 다행히 관객분들께서 또 적절히 응원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게 제가 부담이 너무 많이 이제 사라져서 다음 영화는 1편 때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9년이라는 시간이 안 걸릴 거란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열심히 소재와 각본의 방향을 지금 잡아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3편 만들면 더 재밌게 좋은 영화를 만들어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픈씬에서 서로서로에게 힘내라 했던 되게 만화 같았던 그 장면이 사실은 이 감독님과 또 사실 황정은 배우가 계속 만들어가는 이 베테랑 시리즈에 저희 관객들이 좀 드리고 싶은 어떤 응원의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오늘 오늘 지금 끝내고 나가는 이 하이파이브의 순간에 그런 힘내라는 말씀 같이 서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늦은 시까지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유상 감독님, 황정은 배우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